요즘 가정마다 펀드 하나쯤은 모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펀드 투자는 접근이 쉬운 금융상품입니다. 이처럼 펀드에 관한 관심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유형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펀드일지라도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수수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다수 펀드 가입자들은 주로 지점 내 영업직원들이 추천하는 유형의 펀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 유형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자신의 펀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펀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펀드 이름 뒤에 붙어있는 클래스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클래스 유형들은 알파벳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들은 수수료의 체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클래스 A형은 가입 시에 선취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이고, 클래스 B형은 일정 기간 내에 환매 시 후치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입니다. 또 클래스 C형은 선취 및 수취 수수료가 모두 없으나 높은 보수가 부과되는 펀드이며, 클래스 D형은 선취 및 후치 수수료가 모두 부과되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E형은 인터넷 전용 펀드를 뜻하고, 클래스 F형은 금융기관 등 전문 투자자 펀드를 말합니다. 그 외에 클래스 I형은 법인 또는 고액 개인 고객 전용 펀드이며, S형은 펀드 슈퍼마켓 전용, W형은 랩 전용 펀드입니다. 펀드에는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클래스 B나 D형은 주로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고, 국내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펀드의 이름 뒤에는 클래스 A 또는 C가 붙습니다. 그럼 수수료는 무엇이고 보수는 무엇인지 아셔야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펀드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 각종 자산에 투자해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펀드 운영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들이 지불하는 돈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크게 일회성 수수료와 연 단위로 매년 부과되는 총 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회성 수수료는 처음 펀드에 가입할 때 또는 펀드를 판매할 때 한 번만 내는 수수료인데, 선취 또는 후치 판매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할 때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들은 투자자의 재무구조, 위험 성향 등을 분석해 적절한 펀드를 추천합니다. 이를 판매 서비스라 하는데, 그 대가가 바로 일회성 판매 수수료인 것입니다. 일회성 수수료와 달리 총 보수는 투자자들이 펀드를 보유한 기간에 연 단위로 매년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펀드 자산 대비 이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총 보수 비율 또는 총 보수 비용 비율이라고 하는데, 펀드 투자로 소요되는 여러 다양한 보수나 비용 등을 합친 겁니다. 영어로 Total Expense Ratio라고도 하며 줄여서 TER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총 보수는 판매 보수와 운영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탁 보수, 사무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판매 보수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펀드를 가입할 때 펀드를 판매한 판매 회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고, 운용 보수는 펀드 운용을 맡는 자산운용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수탁 보수는 펀드 자산을 맡아 보관, 관리하는 회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고, 사무 보수는 펀드와 관련된 여러 행정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보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개이다 보니 일반 투자자가 일일이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총 보수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다른 조건이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면 총 보수가 낮은 펀드를 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수수료와 보수 종류가 진짜 많네요. 아무튼 그럼 A형은 가입할 때 선취 판매 수수료를 가져가는 펀드고, C는 선취나 후치 수수료는 없지만 보수가 좀 높다는 건데 어떤 게 좋은 거예요? 클래스 종류가 많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 A형이나 C형이기 때문에 사실 둘 차이만 알아도 괜찮은데요. 둘 중에 이제 뭐가 딱 좋다, 반드시 좋다,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뭐 장기 투자자라면 A형이 유리한 거고, 단기 투자자라면 C형의 펀드가 좀 좋을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왜냐하면 장기 투자자가 이제 A형의 펀드를 선택하게 되면 선취 수수료를 떼는 거거든요. 근데 총 보수가 C보다 낮기 때문에 길게 가져면 갈수록 부담이 이제 줄게 되죠. 보통 주식형 펀드의 일회성 판매 수수료율이 한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펀드를 투자자가 2년간 보유한다면 수수료율은 사실은 매년 0.5%가 되는 셈이죠. 4년 들고 있으면 0.25%가 되는 셈이고요. 반대로 단기 투자자라면 C형의 펀드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선취 및 후치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조건이 만약에 비슷하거나 만약에 동일하다면 총 보수가
낮은 펀드를 택하는 게 좋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A와 B 두 개의 펀드에 이제 가입했는데 총 보수 비율이 만약에 1%, 2%다라고 가정하면 똑같은 수익률을 올릴 때 A 펀드가 더 이익이에요. 그죠? 보수 차이가 불과 1%밖에 안 난다고 해도 이게 10년 장기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한마디로 100만 원짜리 펀드에 가입했는데 총 보수가 2%면 매년 2만 원씩 떼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무시 못 하겠네요. 그렇죠. 1,000만 원이면 20만 원, 1억이면 200만 원이에요. 그것도 이제 펀드 수익률이 이제 제로일 때이고요. 펀드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비율만큼 또 비용도 커지게 되는 거죠. 아니 총 보수도 무서운데 수수료까지 이래저래 좀 많이 뜯기는 기분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럼 수수료는 한 번만 내는 거고 총 보수는 매년 내는 거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총 보수나 수수료율을 알 수 있나요?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잘 얘기해주지 않지 않나요? 물어보면 알려주죠. 이제 막상 창구 앞에 서면 사실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그냥 뭐 네 하다가 뭐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가입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미리 좀 알아보는 게 좋아요. 그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펀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에 이제 전자공시 서비스라고 검색해도 거기 이제 들어가 보면 펀드 공시를 이제 쭉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펀드 보수, 뭐 비용, 뭐 이런 메뉴가 있어요, 아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비교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외국계 운용사가 약간은 총 보수 비용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외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익률도 높아야 하니까 투자라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선취 수수료와 후취 수수료 외에 환매 수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환매란 것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팔았던 펀드를 다시 사들인다는 뜻인데요. 다시 환자, 살 매자를 씁니다. 이것을 고객의 입장으로 표현하면 펀드를 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환매를 하게 될 때 약관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환매를 요청하게 되면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환매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벌금 같은 성격으로 이익이 난 경우에만 이익금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매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투자일로부터 일정 기간 환매를 억제하게 하려는 것인데요. 펀드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가급적 환매하지 않고 남아있는 투자자들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판매되는 대부분의 펀드들은 환매 수수료를 부과할 때 며칠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몇 %라는 형태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라는 식으로 부과됩니다. 이렇게 부과된 환매 수수료는 운용사나 판매사가 가져가지 않고 펀드로 다시 입금됨으로써 남아있는 투자들의 수익 제고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나서 돈을 환매할 때는 환매 수수료 부과 기한에 상관없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손실이 났는데도 환매 수수료를 낼 때가 있거든요. 손실이 나면 부과되지 않는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2년간 열심히 적립펀드에 매달 10만 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제 투자 기간 내내 손실을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서 손실폭이 적어지니까 펀드를 이제 환매하기로 한 거거든요. 최근에 올랐다고 해도 어찌됐든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니까 환매 수수료를 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환매하니까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가입한 펀드도 가령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식의 환매 수수료가 있던 펀드인데 결국 이제 누적 수익률은 손실을 기록했지만 최근 석 달 동안은 불입했던 10만 원씩 30만 원에 붙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환매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치식으로 투자했다면 상관없었을 텐데 적립식이라서 최근에 낸 돈에 붙은 이익금의 얼마는 그 환매 수수료로 가져간단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적립식 펀드의 경우 환매 수수료나 이제 선취 판매 수수료는
건건이 부과된다고 보면 돼요. 매월 납입 금액에서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시펀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지나서 환매하게 되면 최근 불입한 금액이라도 환매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돼요. 덧붙여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매매 비용도 살펴보는 게 좋아요. 매매 비용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차익을 남기려면 종목들을 막 샀다 팔았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면 할수록 세금이나 수수료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런 이제 매매 비용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펀드 가입자들은 사실 손해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회전율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게 만약 내가 이제 가입하려는 펀드가 회전율이 연간 1000%다라고 하면 연평균 한 10번 정도 사고 팔았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만약에 100%다라고 하면 연평균 한 번 정도 사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제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의 수익률은 깎여 나간다고 보면 되죠. 회전율은 그 해당 펀드 그 자산운용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는 환매를 요청하면서 수익을 돌려받는데요. 또한 매년 펀드의 결산 기간에도 수익을 얻죠. 이러한 과정에서 펀드도 예적금과 비슷하게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수익 전부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는 주식의 배당, 채권의 이자, 주식과 채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 등으로부터 수익을 얻습니다. 이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내 주식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라고 하는데요. 그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이제 붙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에도 뭐 배당에도 이제 세금이 붙어요. 근데 펀드가 이제 어떤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의 경영 상태가 좋아져서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펀드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배당을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배당 소득세예요. 마찬가지로 펀드가 이제 채권에 투자한다면 이자를 지급받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이제 이자 소득세가 붙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자 소득세가 이제 배당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세율이 한 15.4%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세금을 뗀 나머지 수익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서 팔면 이 얻는 이 이제 시세 차익 여기에는 이제 세금이 따로 안 붙거든요. 비과세예요. 그래서 요게 잊을만 하면 좀 꼭 이슈가 되곤 해요. 논란거리죠.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그런 과세 원칙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때면 꼭 요 이슈가 논란이 되곤 했어요. 아마 뭐긴 뭐라도 우리나라 주식 양도 차익에도 과세하기로 한다? 아마 그러면 주식시장이 아마 크게 하락할지도 몰라요.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재벌들, 아주 부유한 뭐 재벌들이 요걸 아주 잘 써먹은 거 아닌가. 어떡해요? 그냥 이런 식이죠. 일단 총수가 자녀에게 이제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계열사 일감을 이제 그 회사에게 이제 몰아주는 거죠. 그리고선 요 이제 작은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버려요. 그럼 이제 자녀는 막대한 상장 차익도 얻고 그 돈으로 또 경영권 승계 발판도 마련하는 거죠. 참 쉽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비슷한 전략을 쓸 수는 있어요. 좋은 기업을 잘 골라놨다가 예를 들어 뭐 외환위기, 뭐 경제위기 같은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오면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그때 이제 자녀 이름으로 좀 사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기업이 이제 좀 더 이제 크게 성장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자, 세금도 안 내고. 그 기업이 망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금융은 돈이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손으로 돌리는 예술이다. 텔레비전 개척자의 아들로 유명한 미국의 사업가 로버트 사노프의 말입니다. 분명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일 텐데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돈도 이 금융 저 금융 돌려지다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씁쓸합니다만 어쩌면 로버트 사노프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